예, 그러면 저희 옮김과 드림 고전 그리스어 문법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첫 수업이고요. 사실 이제 저번에 거기 강의 신청서에서도 써놨었지만 고전 그리스어 입문이라는 이름으로 좀 했었습니다. 약간 9개월 정도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했던 내용과 겹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번 수업도 처음부터 사실 문법을 밟는 거라서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여기 들어와 계시고 하시지만 그때보다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빠른 진도로 그분 이제 들으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이번 수업에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거기도 써놨지만 1년으로 일단은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많이 길어지지는 않게 할 생각이에요. 너무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그리고 제가 교재를 준비해서 늘어지지 않고 문법을 어쨌든 한번 다 같이 훑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니까요. 여러분도 일단은 1년 동안은 그리스어에 좀 집중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라틴어랑 같이 배우고 싶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제 뭔가 현대 그리스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끔 이제 신청서에 그렇게 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대 그리스어를 하고 있는데 관심이 생겨서 고전 그리스어도 들으려고 한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둘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기 목표에 맞게 현대 그리스어랑 고대 그리스어랑 달라요. 문자는 물론 똑같지만 발음도 다르고 어휘도 다르고 문법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어를 하는 김에 고대 그리스어를 한다는 것은 약간은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목적에 집중을 해서 나는 1년 동안은 고전 그리스어에 좀 집중을 해보겠다. 라는 환경이 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기를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인트로덕션으로 고전 그리스어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그리스어라고 이제 제가 써 놓았는데 고전 그리스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이제 여기도 써놨지만 클래시컬 그릭이라고 합니다. 클래시컬 그릭.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라고 할 때랑 이 고전 그리스어라고 할 때랑 약간 뜻이 달라요. 고대 그리스어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어라고 하면은 영어로는 ancient Greek 이렇게 말을 하고요. 기원전 16세기부터 4세기까지 쓰인 언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나누면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은 가장 오래된 문헌은 아니고 이제 그거는 비문, 돌에 새겨진 글자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리스어로 미케나이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케네 쪽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미케나이 그리스어고 이게 가장 원 그리스어에 근사하다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원전 16세기에서 12세기까지 쓰인 거고요. 12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는 정확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고 어떻게 나눠졌는지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어쨌든 그 시기에 막 그리스어의 방언들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방언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지역별로 다른 언어들이죠. 그리스어는 그리스라는 지방 자체가 여러 지방으로 나눠져 있고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바다가 많잖아요. 일단은 바다 이렇게 끼고 있고 육지에는 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동하려면 힘들다는 거. 이동하려면 힘든 곳에서는 말이 다 따로따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서는 뭐 어디 북서쪽에서 뭐 도리스 방언, 뭐 어디서는 뭐 아테네 근처에서는 아티카 방언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울 건 당연히 한정돼 있고요.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두 번째 단계로 기원전 8세기부터 6세기까지는 상고 그리스어라는 게 발전을 합니다. 이제 이 아르카익 그릭이라고 쓰는 상고 그리스어가 발전하는 게인데요. 이게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호메로스 서사시의 언어는 상고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이오니아 방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오니아 방언이 아닌 형태도 이제 들어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호메로스 서사시에 쓰인 언어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구어를 그대로 갖다가 옮긴 게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존재했던 말들을 좀 섞어가지고 기본은 이제 이오니아 방언이지만 뭐 어디 아이올리아 방언이나 이런 곳에 있는 방언들도 좀 섞어서 만든 인공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상구 그리스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거는 그 문학적인 언어를 바탕으로 어쨌든 재구성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어떤 비문, 어딘가에 새겨져 있는 글자들, 문장들을 가지고도 네, 많이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메로스 서사시를 기반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포 등의 초기 그리스 서정시가 상구 그리스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우는 게 이제 그 다음에 고전 그리스어인데요. 그래서 사실 고전 그리스어라고 하면은 고대 그리스어 전부를 포괄하는 게 아니고 가장 문헌이 많이 남아있고 그 이후의 문명에도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던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고전 그리스어를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문헌적으로 모방을 하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런 영향력이 가장 강했던 언어가 고전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는 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고 각자의 관심에 맞게 그다음에 뭐 나는 호메로스 읽고 싶어. 호메로스 그리스어 따로 배우셔야 돼요. 네, 사실 따로 배울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예. 모르겠어요. 이제 문법만 한 다음에 바로 호메로스 읽기는 좀 어렵고요. 문법하고 플라톤이나 뭐 크세노폰 같은 좀 표준적인 고전 그리스어 문헌을 하나 읽고 그 다음에 호메로스 읽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좀 문법적으로나 어휘적으로나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고전 그리스어는 저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의 어떤 작품들, 유산들은 고전기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은 철학,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활동하던 시기죠. 그래서 플라톤의 작품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 비극 하면은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3대 그리스 비극 작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도 있고요. 뭐 그런 우리가 그리스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은 다 이 아테네라는 공간과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라는 그 시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시기에 쓰인 그리스어를 저희가 고전 그리스어로 분류하고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는 어떤 그리스어가 나오냐? 여기 나와 있는 코이네 그리스어라는 게 나와요. 코이네 그리스어. 이제 코이네라고 하면은 그 영어의 커몬, 공통적인 이런 뜻이에요. 공통이 되는 그리스어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헬레니즘 문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전기 그리스에서 뭐 스파르타, 그다음에 뭐 코린토스, 그다음에 아테네 이런 식으로 폴리스 작은 도시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그리스 세계가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다 통일이 되니까 이제 언어도 통일을 시키고 문화도 통일을 시키고 이것저것 다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된 그리스 세계가 되어가는 시기가 헬레니즘 시기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사실은. 그때 이제 언어도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라고 했을 때 이 아테네가 아무래도 강했기 때문에 그때도 아테네 중심으로 그 아테네에서 쓰던 고전 그리스어 중심으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서 만든 게 이 코인의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반쯤은 인공어예요. 반쯤은 인공어고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인 게 이제 코인의 성경, 그죠?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코인의 그리스어를 보통 배우시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전 그리스어와 코인의 그리스어는 가깝습니다. 코인의 그리스어가 고전 그리스어의 쉬운 버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좀 쉽게 고친 버전이기 때문에 고전 그리스어를 배우시면은 자연스럽게 코인의 그리스어를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그 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질문 주시죠. 채팅으로. 아, 네, 암호시대 맞습니다. 네, 12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는 남아있는 문자 자료가 없습니다.
암흑시대라고 보통. 그리고 김태형님, 이오니아 방언이랑 아티케 방언이 비교적 가깝다는 언급을 읽으셨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비교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인데 그때 비교라는 거는 아마 도리스 방언과의 비교인 것 같아요. 도리스 방언이나 아이올리아 방언이 조금 더 많이 다르긴 해요. 이오니아 방언이랑 아티케 방언을 비교한 것보다 예를 들면 아티케랑 도리스가 더 많이 다르거든요. 이오니아 아티케를 비교하면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충청북도 충청남도 뭐 이런 차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꽤 다릅니다. 그래도 네, 어휘도 다르고 문법적으로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언이라는 게 우리는 똑같은 시간대를 상정하고 공간만 다른 걸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얘기할 것도 그렇지만 그리스어에서 방언이라는 건 사실상 그 문헌에 그 방언으로 쓰여 있는 문헌, 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오니아 방언 하면은 고전 그리스어와 비교하는 이오니아 방언이 고전기 시대의 이오니아 방언이 아니에요. 상고 그리스어 시대의 이오니아 방언이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거니까. 물론 이제 좀 더 가까운 시대가 있죠. 헤로도토스도 이제 이오니아 방언인데 그러면 상고 그리스어보다는 고전 그리스어에 가까운 이오니아 방언을 보여주긴 해요. 그래도 호메로스의 흔적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좀 수평적인 이제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좀 그런 문헌 중심의 비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엔 가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가깝다고 할 때 그 비교는 정말 좀 먼 방언, 노리스 방언 같은 거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건 항상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리스어 수업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라틴어도 그렇고 고전어 학습의 특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제 고전어 학습이라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오셨겠지만 사어죠.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생존하는 모어 화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하고 그리스어를 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원 같은 데 가지 않는 이상. 뭐 대학원 가면은 취미 삼아 하는 사람이 없진 않습니다. 회화 수업이 아니지. 회화 모임 같은 거 갖기도 하고 뭐 그런 오타쿠들끼리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화 중심으로 외국어를 배우는데 익숙하신 분들 그래서 이제 언어 그 말로 구어적으로 버블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학습을 이제 듣고 말하고 이런 걸로 학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치 저희가 수능 공부하듯이 읽어요. 계속 읽고 외우고 암기하고 표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단어 하나를 봤을 때 사전 찾아보고 그다음에 퍼즐 맞추듯이 이 형태는 어떤 동사의 현재 시제의 수동태 3인칭 단수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찾아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느리게 모방할 화자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버벌 커뮤니케이션을 언어를 배우면 누군가 하는 걸 그냥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럴 만한 따라할 화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고 해야 되는데 책은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다 찾아야 되죠. 그런 식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인 게 왜냐하면 어차피 그리스어 라틴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냥 그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문헌이 있어서 그거를 읽기 위해서 미리 문헌 독해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어 학습은 본질적으로 이런 문학이나 역사나 철학이나 그리스 문명을 이루고 있는 어떤 텍스트, 이제 성경에 관심 있으셔서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을 텐데 그런 텍스트에 관심이 없다면 학습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냥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뭔가 그리스 문명에 관련된 뭔가를 읽어보시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제 어차피 그거를 읽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그리스어를 배워서 쓸 데가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필요를 느껴서 재미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를 느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 그리스어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어를 하다가 고대 그리스어도 좀 관심이 생겨서 배우러 왔어요 하시면은 현대 그리스어가 필요하시다면 현대 그리스어에 집중을 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헷갈릴 수 있어요. 괜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실제로 많이 다르고 이 고대 그리스어가 2000년 전, 2000년도 더 넘게 흐른 언어인데 어떻게 비슷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한국어는 뭐 2000년 전 한국어라고 하면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번 수업 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업에는 꼭 강조하고 싶었던 거 이겁니다. 절대로 지금 단계에서 챗GPT, 뭐 제미나이, 클로드, 퍼플렉시티 아무것도 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네. 제가 실제로 해보긴 했는데요. 다 해보고 했는데 저도 이제 현대어 공부할 때 좀 써요. 이제 일부분 뭐 문법 같은 거 설명해줘. 제가 지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문법 좀 문장 좀 설명해줘 하면은 곧잘 해요. 가끔 틀리는데 곧잘 합니다. 근데 이제 틀렸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너 여긴 틀린 거 아니야? 하면은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가 감사하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는데 지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스어는 꽤 많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이 틀리고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오류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갑자기 지가 악센트를 막 바꾸고 약간 왜 그런 버그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갑자기 이상하게 문장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문법적인 설명도 그렇게 썩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전 그리스어 학습에 있어서는 이 현대어를 배우는 것에 비해서 AI 서비스의 이점이 훨씬 떨어집니다. 훨씬 떨어지고 그리고 의미가 있으려면 어쨌든 내가 문법 학습을 한번 하고 그걸 점검해서 내가 틀린 거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로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AI 서비스보다는 조금 완화된 버전이지만 뭐 윅셔너리 같은 굉장히 편리해요. 윅셔너리가 뭐냐면 이제 위키피디아 쪽에서 만든 사전이죠. 사전이고 그게 뭐가 편하냐면 형태를 다 알려줘요. 내가 딱 그 형태만 입력하면은 이게 무슨 시제고 무슨 태고 몇 인칭이고 수는 어떻게 되고 격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주는데 이것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왜냐면은 지금 단계는 이제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오지만 문자와 발음부터 여러분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알파벳이죠. 문자와 발음이라는 거는. 그 알파벳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 주까지 그냥 노트 한 페이지 꽉 채워서 문자를 한번 써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 그 컴퓨터로 이거 입력하는 거 배울 시간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뭐 사실 요즘 진짜 손글씨를 저희가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오랜만에 손글씨 쓰다가 한자가 안 써져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문자를 외울 때는 손으로 외워야 됩니다. 손으로 외우면서 발음 내가 하나하나 다 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미 써 있는 컴퓨터 글씨 보면서 그리고 이미 얘가 써주는 컴퓨터 글씨로 쓰면서 나는 그냥 타자만 두드리면서 공부하면은 안 외워져요. 절대로 안 외워지기 때문에 그냥 조금 집중 발휘해서 일주일 동안 또는 2주일 동안 집중해서 문자를 빨리 외우는 게 낫습니다. 문자를 외워야지 뭐라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자와 발음을 하나하나 볼 건데요. 일단은 알파벳이 쭉 있는데 하나씩 쭉 읽어보고 약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모음이랑 자음 파트 한 번 더 나오니까 거기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서 옆에 한번 쓸 겁니다. 이제 조금 어렵게 생긴 애들이 있으니까 한번 쓸 거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제가 소문자로 쓸게요. 일단 소문자를 많이 쓰긴 하니까 저희는. 첫 번째는 알파라고 읽고요. 아처럼 말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단음도 있고 장음도 있어요. 이제 장음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마크론, 장음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보통은 안 합니다. 그러면 장음인지 단음인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눈치껏 봐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단어에 따라서는 외워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단어는 장음이었지, 단음이었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이거는 뭐 베타죠. 그래서 브발음이다 브말 그대로 뭐 한국어의 비읍 발음이죠.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감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음이죠. 그. 자, 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국어의 기역 발음이 아니에요. 한국어의 기역 발음은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면 들리는데 크 소리가 섞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다 크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응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에 한번 이렇게 목을 울려주면서 그, 그 이 소리예요.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이 감마는 여기 나와 있듯이 감마, 카파, 시, 그다음에 키 앞에서 그리고 아마도 미 앞에서 이거는 조금 추측인데 발음이 납니다. 발음이 나요. 그래서 감마는 그 발음 또는 발음이 된다. 자, 그다음에 델타는 이렇게 씁니다. D. 그냥 D인데 그냥 흘리듯이 쓰시면 됩니다. 델타. 그래서 D고요. 뭐 D는 디귿 발음이죠. 드 발음입니다. 뭐 한국어의 디귿 발음도 조금 센 발음이 섞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엡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엡실론. 이것도 똑같이 한 번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엡실론. 엡실론. 이게 옆에 그리고 뭐 영어에서는 뭐 이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이거 있죠. 에 as in French, 에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영어의 에 발음이 조금 덜 열리는 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확실하게 에를 하면 됩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냥 에라고 생각하시면은 틀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의 에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어도 에가 두 개 있죠. 저도 구분 못하고 요즘 아무도 구분하지 않지만 아무튼 에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이거는 쓰는 거를 일단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위에를 살짝 이렇게 해도 돼요.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폰트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그냥 쭉 긋고 이렇게 내려도 되고 아니면 위에를 살짝 올려도 되고. 자, 이건 조금 읽는 방법이 여러 개인데요. 어,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은 이거죠. 아마도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즈데, 즈드. 근데 즈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음절이 되죠. 그거를 한 음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즈데, 즈데, 즈데 이렇게 되고 그게 이 앞에 있는 G 발음이 즈 발음이 스 발음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아예 합쳐져서 그냥 우리가 아는 Z 발음 즈 이 발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 발음이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스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nglish Wisdom의 즈 이거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스테다, 스테다, 스테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만 스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데 이 스테다 할 때 에는 앞에 나왔던 이 엡실론의 장음이에요. 장음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그냥 쭉 길게 마시면 돼요.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에따.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테따가 있는데요. 테따는 쓸 때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한 번에 쭉 이어서 쭉 굴러서 테따.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미국이나 영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스라고 합니다. th, 그 영어의 th 발음에 맞춰서 세타 이렇게 발음하는데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영어식 발음에 맞춘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이 뜨, 나중에 보겠지만 따우의 뜨 발음에 강한 숨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음이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티귿 발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테따. 예. 그 옆에도 T as in English, top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트 발음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처럼 생긴 애 있죠. 근데 점을 찍지 않습니다. 그냥 I.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해주는 정도. 이오따 이렇게 했습니다. 이오따. 이것도 장음 단어 두 개 있는데 뭐 이 아니면 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에요. 이. 자, 그다음 K처럼 생긴 거 있죠? 그래서 끄 발음입니다. 끄.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K처럼 쓰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로 한 번에 쓰기도 하고 뭐 나눠서 그냥 K처럼 진짜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카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발음하는 거를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카라고 하면 안 되고 끄라고 해야 됩니다. 끄. 옆에도 나와 있는데 K as in English but completely unaspirated라고 돼 있죠. 그래서 숨을 넣으면 안 돼요. 그냥 S, 끄. 그래서 그냥 쌍기역 발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라는 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많은데 뭐 다 맞습니다. 람다. 사실 뭐 발음상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씁니다. 오른쪽에 있는 얘를 먼저 써주고 옆에 써주면 되죠. 들립자랑 똑같죠? 그래서 람다. 이거는 뭐 저희가 아는 L 발음입니다. 르. 그냥 리을 발음이에요. 르. 그다음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 대문자 M으로 된 얘가 있는데 소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거 쓰는 방법도 그냥 각자 편하신 대로 쓰면 돼요. 그냥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그냥 한번 갔다가 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소문자 M이 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알파벳의 이름은 뮤. 이따 나오겠지만 이 유 발음이 있습니다. 모음 중에 유. 그래서 그거에 발음을 붙여서 뮤. 그래서 뭐 발음은 미음 발음이고요. 무.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거랑 맨날 따라다니는 애가 있죠. n이 있죠. 근데 이거는 대문자에서는 n으로 저희가 아는 n 쓰면 되고 소문자는 그냥 이렇게 V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우 헷갈립니다. 그냥 V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게 뉴, 뉴. 이거를 길게 빼면은 감마가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작게, 짧게 V처럼. 그러면 뉴가 됩니다. 이거는 뭐 N 발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스테타에서 커브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자, 아까 스테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썼죠? 한 번 더 써주시면 됩니다. 커브를. 이거 조금 연습하셔야 되는데. 스테타, 시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돼요, 사실. 자, 그리고 발음은 앞에 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됩니다. 뭐 폭스 X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C.
사실상 자음 두 개가 붙은 겁니다. 그다음 오가 있는데 자, 이 오 둘 다 대문자 소문자 똑같이 생겼죠. 그냥 동그라미 오입니다. 발음도 오예요. 근데 이거의 이름은 오미크론입니다. 오미크론, 오미크론. 자, 오미크론이 무슨 뜻이냐면 작은 오라는 뜻이에요. 작은 오가 있으면 큰 오가 있겠죠. 큰 오가 여기 있습니다. 오메가, 오메가. 이게 왜냐면 이 오는 단음 오고 단음 오고 단음 오이기 때문에 좀 더 입도 작아요. 오 이거요. 근데 이 장음 오는 그 발음도 길고 입도 크게 벌립니다. 오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열려요. 이 발음에 가까워요. 옆에도 이제 잉글리시 써의 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 하면은 좀 닫히는 느낌이고 좀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사실 그냥 우리끼리 읽을 때는 그 모어 화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면은 이게 정확히 어떤 발음인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냥 학교에서 보통 공부할 때는 그냥 이 오는 짧은 오, 이 오는 긴 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라의 발음대로 다 발음해요. 그래서 진짜 발음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 B가 있죠. 네, 이것도 파이라고 하는 소위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B 이것도 뿌 발음입니다. 프가 아니고 뿌 숨소리 빼고 뿌. 그다음에 영어의 R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쓰는 것은 자 대문자 조심하셔야 돼요. 대문자 P처럼 생겼지만 P처럼 생긴 게 아니라 P로 생겼지만 P가 아닙니다. 르 발음이에요. 르. 그다음에 소문자는 이렇게 써요. 자 그리고 이거의 발음은 제가 못합니다. 제가 스페인어도 배웠지만 이 발음을 못해서 매우 수치스러워했는데 R 두 개나 R 하나 그런 거 다 약간 혀 이렇게 끝에서 트릴 하는 거 있죠? 르 이렇게 르 하는 거 그 발음이에요. 사실은 원래는 그 발음이고 거기에 숨까지 섞어야 돼요. 그래서 르, 르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안 돼요. 그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구현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 발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혀도 이렇게 떨었고 거기에 숨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르, 르 이렇게 된 거. 그다음에 시그마 시그마라고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sigma라고 아마 읽었을 텐데 앞에 이제 미 앞에 있는 감마는 아마도 발음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igma였을 거예요. 그래서 sigma는 대문자는 이렇게 쓰고요. 엑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엑셀 하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시그마 소문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게 S인 거죠. 근데 이거는요 단어 끝에만 씁니다. 단어 끝에만. 이거는 그 음절 사이, 그러니까 음소 사이에는 이 시그마를 써야 되고 끝에만 이거 뒤에 뭐가 안 나올 때만 이런 시그마 오른쪽 시그마를 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리는 쓰지만 베타, 감마, 미 앞에서는ズ가 돼요. 사실 이 내용은 안 써놓은 문법서도 있어서 아마 좀 후대일 겁니다. 그다음에 뜨, 뜨 발음이죠. 따오. 이거는 뭐 T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 발음, 유, 유. 독일어 공부하신 분들 umlaut 붙은 유 있죠? 유 이거 있고 프랑스에서 유 있고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냥
우로 입모양을 우로 한 다음에 소리는 이로 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 입모양을 하고 이로 소리를 내면 돼요. 이게 입실론입니다. 이것도 뭐 장음 단음 다 있고요. 옆에 붙어 있지만 뭐 프랑스어의 루인드, 좀 그다음에 독일어의 부이더 이런 거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발음입니다. 유. 쓸 때는 그냥 유로 쓰시면 되는데 아까 뉴이랑 조심하셔야 돼요. 뉴는 뾰족하게 V로 내리면 되고 유는 둥글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 자, P는 이렇게 보통 씁니다. 왼쪽부터 쭉 이어서. 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뭐 사실 뭐 상관은 없는데 큰 상관없습니다. 이게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고 편하신 대로. 발음은 P, P. 숨소리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아까 위에 있었던 B가 이제 뿌, 뿌보다는 조금 더 프 발음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쉽게 하자면 뿌라면은 이거는 프 숨소리가 들어. 물론 미국이나 영국 애들은 fee 이렇게 있죠. F 발음을 하죠. 틀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뭐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 안 됩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리스어를 읽는 거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 어차피 아무도 네이티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뭐 만약에 철학 전공이다. 또는 뭐 어떤 역사나 그런 쪽 전공이다 하면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네, 좀 시를 전공하거나 운문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조금 원래 발음이 뭐였을까, 소리가 어땠을까에 좀 관심을 갖게 되죠. 좀 원래대로 구현하려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끄에 그 숨소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키 이렇게 되고 크 발음입니다. 그래서 뭐 한국어의 키역 발음이에요. 쓰는 거는 X 이렇게 쓰시면 돼요. 대문자 헷갈리겠죠? 네, X랑 똑같이 생겼지만 크라는 거. 자, 그다음에 psi, psi, p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네, 한음절이기 때문에 모음이 한음절이기 때문에 psi 앞에는 그냥 이렇게 그 나가려는 프 소리를 딱 막았다가 그거를 스로 터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si, psi 이렇게. 그래서 쉽게 할 때 그 p시죠. 이렇게 씁니다. 이거 먼저 쓰고 쫙 내려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메가. 이거는 W처럼 생겼죠. W랑 별 상관없지만. 그래서 오메가. 이거는 장음 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발음은 좀 더 길고 넓게, 그다음에,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오라고 읽습니다. 보통. 네, 이렇게 한번 알파벳을 다 읽어보세요. 혹시 이해 안 가거나, 뭔가 어디 한 번 더 듣고 싶다거나 하는 있으실까요? 한 알파벳? 아니면 여기 쓰는 걸 잘 모르겠어요. 어디 하나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자와 발음을 다음 주까지 또는 다다음 주까지 다 외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이렇게 다 쓰면서 반드시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로 어떻게 치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지금은 배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쓰십시오. 네. 그다음에 하나하나 조금만 더 자세히 볼까요? 뭐 사실 단모음은 많이 안 봐도 되고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죠. 이제 모음만 따로 모아볼게요. 이제 알파는 장모음, 단모음 둘 다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랑 아가 있고 엡실론은 단모음이에요. 에. 그다음에 에따는 장모음이에요.
에. 그다음에 이오따는 단모음, 장모음 다 있습니다. 이. 그다음에 오미크론은 단모음, 오. 그다음에 윕실론은 단장 다 있어요. 유. 그다음에 오메가는 장음, 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이중모음입니다. 이중모음이 뭐냐면 모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두 음절이 아니라 하나의 장음절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하나의 장음절로 읽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중모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숄 디프통스라고 해서 단 이중모음이 있고 롱 디프통스라고 해서 장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좀 오해 소지가 많은 용어라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롱 디프통이면 이건 장이고 숏 디프통이면 이거는 단음 이중모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중모음들은 다 장음이에요. 무조건. 다 장음인데 그 앞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단음끼리 만들어진 게 이제 단 이중모음이고 장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장 이중모음인 거예요. 그 오해 소지가 좀 있어가지고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 이중모음부터 볼게요. I, R랑 E가 붙어서 그냥 I가 됩니다. 뭐 아주 이해하기 쉽죠. 뭐 별로 반직관적인 것도 없고 그냥 직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습니다. I. 그다음에 A. 였는데 나중에는 에가 됩니다. 에. 그래서 보통은 A라고 읽어요. 그 학교에서는. 네. 근데 에로 바뀝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오이. 오이. 그래서 옆에 읽어보면은 로이포스 이렇게 돼요. 로이포스. 위에는 페이토. 페이토. 또는 페도. 이렇게. 위에는 까이노스. 까이노스. 자, 그다음에 윕실론이랑 이오타가 붙었으니까 이가 되겠죠. 그냥 하나로 붙습니다. 위, 위, 위. 그래서 위야, 위야. 그다음에 아랑 위가 붙으면요. 아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유가 아니라 아우. 그냥 아우가 돼요. 여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세 개. 윕실론이 붙은 거는 그냥 소리가 붙지 않고 뒤에 있는 윕실론의 소리가 바뀝니다. 아우. 그래서 이거는 따오로스. 따오로스.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에우. 이렇게 에우가 아니라 에우. 그래서 에우로스. 에우로스. 이렇게 읽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건 오우라고 읽나요? 원래는 원래는 오우라고 읽었는데요. 나중에 우가 됩니다. 우가 돼요. 그래서 부스 이렇게 읽어요. 부스, 부스. 네, 나중에 우가 됩니다. 여기에는 오가 된다고 써 있죠. 그래서 오로도 읽고 오우로도 읽고 우로도 읽는데 보통은 우로 읽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스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장 이중 모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음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 이중 모음으로 치긴 하지만 사실 얘네는 큰 의미가 없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이거 세 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자, 아랑 원래는 이오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장음이랑 이오따가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에따랑 이오따가 붙어 있어. 그다음에 얘는 오메가랑 이오따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I, A, O 이렇게 됐을 텐데 뒤에 앞에가 이미 장음이니까 뒤에 있는 이오따 단음이 약해져요. 그냥 흡수가 돼버려. 말을 빨리 하다 보면 그렇겠죠, 당연히. 뭐 언제 이걸 다 하고 있어요. 언제 I, A, O 이러고 있어요.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없어졌는데 없어지면은 이제 들었을 때는 그냥 익숙하면 알겠지만 써 있을 때는 안 쓰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니까 이
문법학자들이 나중에 이제 문헌 정리하면서 고안을 한 겁니다. 아, 원래 이 자리에는 이오타가 있었어. 라고 해가지고 이 알파 밑에 이렇게 조그맣게 써줘요. 에따 밑에, 오메가 밑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크게 써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헌을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써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말을 해줘요. 서브스크립트 밑에 써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라고 말하는데 발음할 때는요 보통 안 합니다. 그냥 아, 에, 오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약하게 하시면 돼요. I, 에, 오 진짜 들리는 말락하게 살짝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게 생긴 이유는. 그다음에 얘네는 아까 붙어 있었던 윕실론들과 비슷하게 붙는 겁니다. 근데 앞에가 장음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아우, 아우 이렇게 되고 그래서 따오또, 따오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우, 에우 이렇게 읽고요. 그래서 해우, 해우론, 해우론. 제가 지금 갑자기 흐 발음을 했죠. 이게 왜 그런지는 이따가 보실 거예요. 해우론. 그다음에 오, 오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는 우 했어요. 이거는 그냥 오, 오. 그래서 해, 해오우동, 해오우동. 이렇게. 네, 이걸로 이중모음을 다 봤고요. 그다음으로 자음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 자음은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 한번 그냥 쭉 읽어보죠. 다시 복습할 겸.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도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베타가 있죠? 예시를 하나씩 이렇게 읽어볼게요. 바이노, 바이노 이렇게 읽겠죠? 브, 브 이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 G 사운드라고 되어 있지만 즈로 읽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즈라고 읽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그 발음이에요. 그래서 귀네, 귀네 이렇게 읽겠죠. 귀네. 근데 감마랑 카빠랑 키 그리고 아마도 미 앞에서는 발음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쉬그게네스라고 읽는 게 아니라 쉰게네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쉰게네스, 쉰게네스 이렇게. 다음에 델타는 드 발음이죠. 그래서 디아, 디아, 디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스테타, 스테타는 스토에, 스토에 이렇게 됩니다. 스토에, 스토에. 저도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려워요. 이거. 스토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스토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테다, 트 말입니다. 그래서 타나토스, 타나토스, 이렇게 타나토스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끄 발음인데 뒤에 있으니까 액 이렇게 됩니다. 액. 그다음에 르 발음이니까 똑같이 영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깔로스, 깔로스, 깔로스. 그다음에 미 발음이죠. 레마. 제가 알바를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레마, 레마. 그다음에 뉘 발음이죠. 눅스, 눅스. 밤이란 뜻이죠. 그다음에 시, 시니까 ksi포스, ksi포스, ksi포스 있습니다. 그다음에 뿌 발음이죠. 레이뽀, 레이뽀, 레이뽀. 그다음에 레오, 레오 겠죠. 그다음에 바시스, 바시스. 네, 아주 좋은 예시인데 끝에 있는 시그마는 이렇게 썼죠.
근데 중간에 있는 시그마는 이렇게 써줍니다. 네. 그다음에 뜨 발음이죠. 크라토스, 크라토스, 크라토스. 그다음에 프, 그라포, 그라포. 그다음에 크 발음입니다. 따퀴스, 따퀴스. 그다음에 읍스, 읍스 발음이죠. 그러면은 랍소도스. 자, 여기 오메가 밑에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붙은 거 보이세요? 이거 아까 봤던 장 이중모음이지만 밑에 이오타는 발음을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랍소도스, 랍소도스. 난 좀 더 멋있게 하고 싶다. 랍소이도스 하시면 됩니다. 살짝 들어가시면 됩니다. 보통 그 기원전 5, 6세기 정도 고전기 시대쯤에 이미 약해지기 시작해서 헬레니즘 시기 되면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오타 섭스크립트 발음은. 그러니까 호메로스 시대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 시대에는 문헌을 보시면 이오타 섭스크립트를 잘 안 해요. 거의 없고 다 발음을 해줍니다. 네, 시대의 변화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저희 기본 알파벳 공부했고요. 네, 열심히 복습을 하시고 이제 기호를 몇 가지 볼 겁니다. 기호를 몇 가지 볼 건데 어, 첫 번째로 기식기호. 이거는 조금 어렵지 않은 거고요. 기식기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숨소리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유무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어디 붙냐면 모음이나 로 위에 붙어요. 모음이나 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기식기호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콤마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콤마인데 써지냐? 잠시만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 폰트를 잘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쪽을 향해 있거나 아니면 이쪽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향해 있으면 숨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를 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위에는 아, 밑에는 하. 우리가 한국어의 흐 발음 한 한국어의 히읗 발음보다 좀 더 아마 세게 해야 될 거예요. 정말로 조금 긁는 소리거든요. 하르모니아, 하르모니아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는 아르케, 아르케 이렇게 되고 밑에는 하르모니아, 하르모니아. 저 지금 악센트 거의 무시하고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센트까지 혹시 악센트 틀린 것 같은데요 하면은 틀린 것 맞습니다.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악센트는 이따가 다시 볼게요. 그다음에 위에 다시 보죠. 두 번째 보시면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좀 크게 써드리면 이렇게 콤마랑 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기시금 표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악센트 표시입니다. 그래서 악센트랑 겹칠 경우에는 기시금 악센트 순서로 표기를 해요. 기시금 악센트 표시. 기시금 악센트 순서. 그래서 같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에로스, 에로스 이렇게 읽겠죠? 에로스. 이거 잘못 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메가 확인 좀 볼게요. 둘 다 맞네. 근데 표준적인 형태는 오메가입니다. 둘 다 맞네. 네. 사실 모음 장단 정도는 같은 뜻인데도 바뀌고 막 할 때가 있긴 해요. 운율 때문에 막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호메로스가 생각보다 자유로워서 그렇습니다. 운율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표준적으로는 제가 알기로 산문에서는 대부분 음, 오메가로 쓰기 때문에 오메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에로스, 에로스. 그다음에 오이노스인데 보시면은 이것도 악센트 표시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따 배울 거지만
악센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서컴플렉스 악센트라고 하는데 서컴플렉스가 왔을 때는 기식은 위에 표기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중 모음이 왔을 때는 두 번째 요소 위에 첨가합니다. 그러니까 오 위에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써줘요. 하지만 발음은 오이라는 거예요. 오이. 오이노스. 오이노스. 네, 이따가 한 번 더 쭉 볼 거고요. 자, 밑에도 읽어볼까요? 하르모니아. 아까 읽었죠? 하르모니아. 그다음에 여기도 헤디스. 헤디스. 그다음에 헤르메스. 헤르메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에르메스. 에르메스. 그다음에 후토스. 자, 이것도 이중모음이죠. 그래서 후라고 읽고 윕실론 위에 기식음 표시랑 아센트 표시 다 해주는 거예요. 후토스. 근데 로는 단독으로 취급하기에는 로 위에 그 기식음 표시하고 모음에다가 아센트 표시합니다. 로시스. 로시스. 여기 장음 표시를 안 했군요. 로입니다. 로시스. 여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까지. 네, 질문 주시죠. 기식음. 그러니까 한국어의 히읗 또는 현대 영어의 H에 해당하는 알파벳은 독립적으로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없고 이렇게 기호로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이게 독립된 어떤 하나의 의미 아니고요. 숨소리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로 표시를 해줬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다음 악센트로 넘어갈게요. 오늘 배우는 악센트 내용은요, 악센트의 규칙이나 이런 것까지 다 배우지 않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냥 악센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대충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 악센트는요, 사실은 저희가 현대 21세기 2025년 한국어 화자로서 악센트에 대한 감각을 가지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사투리를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 음감이 약한데 장단음 사투리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런 걸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딱 장단음에 대한 감각을 캐치하는 사투리를 쓰는 친구들은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하던데 저는 그런 게 또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그게 있다면 좀 좋았을 텐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현대 언어들의 대부분의 악센트는 다 어차피 스트레스 악센트입니다. 강세 악센트. 그냥 좀 세게 말해요. 영어 같은 것도 그렇죠. 그냥 딴 그렇게 세게 말하면은 그게 그냥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악센트가 되는데 고대 그리스어는 강세 악센트가 아니라 성조나 고저 악센트, 토널 악센트라고 하기도 하고 피치 악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를 생각하면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중국어가 그렇죠. 그래서 마 이렇게 하고 마 이렇게 올리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이게 점점 그들도 쓰다가 처음에는 고조 악센트였지만 서기 4세기가 되면 대체가 됩니다. 그쯤 되면은 이제 이들도 점점 고저 악센트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서 강세 악센트로 다 대체가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배우고 있는 고전 그리스어는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는 다 토널 악센트, 성조 악센트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악센트 표기가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문헌학자들이 문헌에 정확히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악센트가 있다는 걸 표시해 줘야 되니까 그 문헌을 기록할 때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헬레니즘 시대에 고안을 했고요. 그걸 나중에 서기 9세기에 가서 다시 비잔티움에 있는 학자들이 현재 체계로 수정합니다. 뭐 역사적으로는 그런데요. 여기 Introduction to Article 얘기라는 최근에 나온
비교적 최근에 나온 교과서의 저자의 조언을 굉장히 좋은 조언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강조까지 붙여서 보시면은 학자들은 짧은 구에서 성조 악센트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추론했을 수 있으나 더 긴 발화에서 악센트가 어떻게 소리나는지 발견한 방법이 없다. 따라서 초심자가 성조를 재현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며 매우 어렵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발음 접근법은 악센트를 무시하는 것인데 그거를 권장하지는 않고요. 암기 목적으로는 그냥 좀 약간 강세를 줘서 읽어라 라는 겁니다. 네. 강세를 줘서 읽고 그래서 장문과 독해 시에는 악센트를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초심자는 여기에 제시된 악센트 규칙이 복잡하고 숙달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우려할 필요는 없다. 초심자가 악센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과 실용적 적응이 요구된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초기에 악센트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중 단계에서 그 누락을 보충하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좀 초기에 악센트를 많이 무시하고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해야 돼요. 악센트가 중요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운문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라든지 그쪽은 악센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잘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악센트 학습에 있어서는 무관심과 언어의 다른 요소 학습을 저해야 하는 집착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소중한 저자의 조언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꼭 이 충고를 잘 받아들이셔서 적절한 균형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악센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 사실 지금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언급만 할게요. 이건 어차피 다음 주에 다시 더 볼 겁니다. 연속성조와 모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연속성조라는 거는 콘토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성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올라갔으면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아 하고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상승과 그거에 뒤따르는 복귀 또는 하강이 그냥 결합된 음성적으로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모라라는 개념이 있어요. 모라가 라틴어로 지연, 딜레이라는 뜻인데요. 딜레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 단위예요. 하나의 어떤 이 액센트 개념에서는. 그래서 모음의 음절 길이를 모라라고 해요. 그래서 단모음이 1모라, 장모음과 이중모음은 2모라로 셉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그들이 1모라로 발음하고 2모라로 발음했냐 하면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1모라, 2모라라는 뭐 실제로는 당연히 사람마다 다르고 뭐 맥락마다 다르겠죠. 2모라로 할 수도 있고 1.7모라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2.5모라까지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론적으로 그냥 단모음이 1모라고 장모음과 이중모음을 2모라로 센다라고 하면은 그리스 악센트의 일반 규칙은 연속 성조 이후 1모라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다음 주에 좀 더 악센트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악센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읽는지 정도만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나서 하셔야 될 일은 이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리스어 단어들을 다 하나하나 쓰면서 읽으세요. 그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자와 발음과 기식 기호와 악센트에 익숙해지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악센트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큐트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영어식으로 그냥 말을 해서 어큐트 악센트라고 하는데 번역하면은 일본에서는 예 악센트라는 말을 써요. 어큐트가 이제 뾰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 악센트라고 말하는데 뭐든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큐트, 예 악센트. 자, 어큐트는 단모음에도 올 수도 있고 장모음에도 올 수 있습니다. 뭐 이중모음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모음의 경우 두 번째 요소 위에 표기합니다. 그냥 이 음절에서 음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호도스, 호도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네르, 아네르 이렇게 읽겠죠. 그다음에 귀네,
귀네. 그다음에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아레스. 아레스. 대문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씁니다. 이따가 다시 볼 거지만. 그다음에 폴리스. 폴리스. 그다음에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예요. 저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인데 실제로 그들이 말했을 때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읽었을 겁니다. 따따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장단장 소크라테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중모음의 경우에는 두 번째 요소 위에 표기합니다. 읽을 때는요. 이중모음에 어큐트가 붙었을 때는 이모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이모라째에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모라째까지. 그래서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스테우스, 스테우스 이렇게 읽어요. 스테우스. 그다음에 다이모, 다이모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게 뭐 밑에 있는 거랑 같이 볼게요. 이제 서컴플렉스가 그 다음에 이제 악센트인데 곡 악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표기할 때 이렇게 휘어진 이렇게 생긴 이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악센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모음 위에만 표기를 해요. 단모음에 붙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고악센트냐? 따단 상승 하강이 그 음절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생긴 거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음높이 생긴 대로. 따단 이렇게. 그래서 이모라 내에서 음높이 상승과 하강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읽을까요? 깔로스, 깔로스. 굉장히 웃기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두모라 안에서 다 하시면 됩니다. 데모스, 데모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드레이오스, 안드레이오스. 자, 여기는 and, 드레이까지 읽고 오스는 따로 떼야 됩니다. A가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고 드레이, 오스는 따로 단음절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이오스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헤라클레스, 헤라클레스, 이렇게 헤라클레스. 우리가 아는 헤라클레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발음은 헤라클레스가 아니라 헤라클레스 이렇게 됩니다. 어렵죠? 자, 그다음에 어, 자, 그다음에 그라브 이제 그레이브 영어로 그레이브라고 하고 뭐 저는 그냥 그라브라고 읽는데 이제 중 악센트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 그라브 악센트는 어떻게 읽는지 정확한 증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음높이 상승이 없었거나 그러니까 그냥 표기상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있던 거를 약화시켰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라브 악센트는 사용하는 곳이 정해져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 어큐트 악센트가 존재하는 자리에서 곧바로 단어가 이어지는 경우 그라브로 대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올렸어야 되는 자리인데 뒤에 단어가 오면은 안 올린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라브를 찍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문장을 쫙 말하는데 다 올리면은 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 안 하니까 원래 있었던 곳인데 여기는 쭉 읽다 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단 마지막에만 그렇게 악센트가 붙는다. 단어 끝낼 때만. 그래서 쭉 단어가 이어질 때는 악센트가 사라진다라는 걸 표기해 주기 위해서 그라브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었거나 그러니까 음높이 상승이 없어지거나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원래는 깔레, 깔레, 깔레 이거예요. 근데 두 단어가 붙어서 깔레 귀네가 되면은 그냥 깔레 귀네 이렇게 넣는 겁니다. 깔레 귀네 이렇게 읽지 않고 그냥 깔레 귀네 이렇게 마지막에만 올리면 돼요. 어큐트만. 그리고 표기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그라브는 이쪽 써줘. 잠시만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큐트는 이렇게 표시를 하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고아센트는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이에테스 보시면은 포이에테스, 포이에테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가 붙으면은 그냥 포이에테스 칼로스, 포이에테스 칼로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은 이걸 다 붙여볼까요? 훌륭한 시인이 아름다운 여자를 노래한다라는 뜻인데요. 포이에테스 칼로스 깔렌 귀나이까 흉내이 이렇게 됩니다. 읽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그냥 다 그랍으로 바뀌었으니까 아센트가 없는 것처럼 읽으면 돼요. 그냥 포이에테스 칼로스 깔렌 귀나이까 여기는 고악센트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귀나이까 그리고 휨네이 여기도 고악센트 붙였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여자를이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는 깔레 귀네라고 했는데 깔렌 귀나이까로 이상하게 형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배우실 거지만 다음 주 배울라나? 다음 주였는지 다다음 주였는지 아마 명사를 나가면서 배울 거지만 그리스어에서는 뭐뭐를, 뭐뭐에게, 뭐뭐의 같은 한국어로 친다면 명사에 조사가 붙는 그렇게 해가지고 의미가 바뀌는 문장 속에서 기능이 바뀔 때 격이 바뀝니다. 그 격을 표시해 주는 게 이 형태예요. 그래서 이게 뭐뭐를에 해당하는 아름다운 여자를에 해당하는 형태인 겁니다. 깔레귀네는 그냥 아름다운 여자는 이런 뜻이고 깔렌귀나이까는 아름다운 여자를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 격의 개념과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사실 그리스어 학습의 대부분은 명사 파트에서는 명사 형용사 파트에서는 그 형태 외우기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좀 하나만 더 디테일한 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 어큐트도 이중모음 위에 붙을 수 있고 고가센트도 이중모음 위에 붙을 수 있죠. 차이가 뭐냐면은 둘 다 표기는 두 번째 요소에다 해요. 그쵸? 다이몬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안드레이오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둘 다 표기는 두 번째 요소에 하지만 서컴플렉스가 붙으면요. 두 모라에서 한 모라는 올리고 그 다음 모라는 내려오고 따단 따단 이거예요. 근데 어큐트가 붙으면은 두 모라에서 두 모라째가 제일 높아야 되니까 올라가기만 해요. 내려오는 건 그 다음 모음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이거는 스테우스, 스테우스 쭉 올라가고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오면 돼요. 안드레이오스, 안드레이오스 이렇게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큐트는 이중 모음이면은 두 모라면 뒤에가 올라간다. 그리고 서컴플렉스면 앞에가 올라간다. 그래서 앞에가 올라왔으니까 바로 내려와야 되고 얘는 그냥 쭉 올라가면 되고 그런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연습 해보세요. 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두점 및 기타 표기들 좀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문장을 읽으실 때 어떤 표기들을 사용하는가인데요. 어, 구두점 첫 번째로 보면은 마침표, 뭐 마침표입니다. 똑같아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쉼표 똑같아요. 문장의 휴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영어의 콜론이나 세미콜론에 해당하는 것을 영어로는 인털풍치 또는 미들닷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인 어깨점이라는 어디에도 없는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깨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들닷보다 조금 위에 있어요. 진짜 딱 어깨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운데 있지 않고 문헌 같은 거를 좀 보시면 물론 뭐 이제 어디 어떤 폰트로 인쇄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에펠센 여기 있거든요. 이게 미들닷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미들이 아닌데 가까이 볼까요? 좀 미들이 아닌데 약간 의심스럽죠? 그래서 저희가 어깨점이라고 합니다. 누가 고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라서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서 가져온 표현인가 했는데 미국 애들도 그렇게 말 안 하고 일본 애들도 그렇게 말 안 하고
한국에서만 어깨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 아무튼 이게 언제 쓰는 거냐? 영어의 콜론이나 세미콜론에 해당한다라고 해도 사실 감이 안 오죠. 저희가 그걸 언제 쓰는지 모르고 뭐 요즘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영어권 화자 영어권 화자라고 하면 너무 많고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그 교육받은 그 사람들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콜론이나 세미콜론은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이란 말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근데 원래는 좀 엄밀하게 이걸 편집하는 사람들이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종의 그 암묵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뒤에 접속사가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고 나서 접속사 같은 게 원래는 와야 되거든요. 그리스어에서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문장이 이어져요. 약간은 비문법적으로 구문론상 비문법적으로 문장이 이어져요. 그러면은 어깨점을 쓸 때가 많았는데 요즘 편집되는 문헌을 보니까 약간은 그냥 편집자의 재량상 이게 구문상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다. 또는 의미상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럴 때 그냥 어깨점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전혀 무리가 없는 문장인데 그냥 뭔가 나열이 되고 있거나 의미상 이게 다 그룹으로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깨점을 찍을 때도 있어서 약간은 이 사용법에 대해서는 편집자들마다 조금 느낌이 어감은 그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현대 편집자의 판단이에요. 이런 거 그리스어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어 띄어쓰기도 없었고요. 당시 그 사람들이 쓰던 문헌에는 띄어쓰기도 없었고 쉼표도 없었고 어깨점도 없었고 물음표도 없었고 소문자도 없었어요. 심지어 대문자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무튼 그거를 다 편집해가지고 현대식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은 현대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현대 편집자가 보는 문헌을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로 보게 되실 문장입니다. 그래서 아우토스 오바이돈, 파이돈, 빠르게는 소크라테 에게이네 데 헤메라 헤도 파르마콘 에피엔 엔토 데스모데리오 에 알루투 에쿠사스 끝에 세미콜론 있죠? 그러면은 물음표. 아, 이거 의문문이에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파이돈의 첫 문장입니다. 이게 플라톤 파이돈의 첫 문장. 그래서 저는 그냥 물음표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거고요. 여기는 아까 봤던 어깨점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딱 시간에 맞게 끝날 것 같아요. 생략과 축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축합은 조금 저도 낯선 용어인데 이렇게 번역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축합이라고 해봤는데 사실 전공자들은 그냥 엘리전이랑 크라시스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첫 번째로 잠시만요. 네, 첫 번째는 생략입니다. 이건 생략인데 음, 약간 헷갈리게 제가 써놨군요. 여기는 축합은 이제 밑에 있는 거고, 이거는 제가 지우고 생략. 일단 여기 엘리전 설명이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밑에 축합에 대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생략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자, 첫 번째로 단어 끝에 단모음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어져요. 그러면 생략을 합니다. 보통 앞에 모음을. 그리스어 라틴어도 그렇고 사실 서양 언어는 다 그런데 모음 다음에 모음이 바로 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걸 모음 충돌이라고 하거든요. 히아투스라고 합니다. 히아투스, 히아투스, 모음 충돌. 이걸 되게 싫어요. 그래서 시 같은 걸 운문 같은 걸 잘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거를 되게 피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모음끼리 모음 다음에 모음이 오면은 한번 멈추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자음 모음 번갈아 가야지 쭉 이게 흘러서 따다다다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 충돌을 피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모음하고 모음이 붙게 되면 그래서 하나를 그냥 생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략을 해준다는 겁니다. 빠라에무 같은 경우에는 빠레무 알파를 그냥 빼버리고 그 자리에 아포스트로피를 넣습니다. 읽을 때는 그냥 쭉 이어서 읽으시면 돼요. 빠레무 이렇게 읽으면 돼요. 빠레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알라우덴 이렇게 됐는데 아랑 알파랑 우랑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거 생략하고 알루덴 아포스트로피는 그냥 없는 것처럼 읽으시면 돼요. 한 단어처럼 알루덴 이렇게.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경우. 뒤따르는 단어가 기시금을 가진 경우. 그러니까 숨소리가 강한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리고 생략된 단어 끝이 삐, 그 다음에 따우, 까빠가 되었을 때는 피, 테다, 키로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숨소리가 이게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스펠링상 그렇게 가는 거야. 스펠링상. 그래서 당연히 이 숨소리가 옮겨갔으니까 뿌에 숨소리가 붙은 소리 피로 바꿔줘. 뜨에 숨소리가 붙은 소리 트로 바꿔줘. 끄에 숨소리가 붙은 소리 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휘뽀 휘문이라는 말을 휘피몬 휘피몬. 근데 휘피몬을 들어보니까 이 피는 숨소리가 붙은 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메타해몬 메타해몬인데 축약하니까 메테몬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테다. 그리고 전치사 동사 전치사 플러스 동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합성어에서도 동일한 생략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은 빠라랑 아고가 이제 동사인데요. 빠라가 전치사고 이럴 때는 빠라아고라고 쓰는 게 아니라 빠라고 그냥 빠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단어니까 아포스트로피 찍지 않고 합성어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카타, 까타, 히스테미, 까타, 히스테미. 이거는 알파랑 이오타랑 붙어 있으니까 생략되는데 기시금이니까 앞에 뜨를 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까티스테미, 까티스테미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축합. 그 다음에 좀 표기사용 관리가 있습니다. 네, 일단 축합 보죠. 축합은 단어 끝에 단모음이 아까는 그냥 생략됐죠. 근데 축합은 합쳐지는 거예요. 애초에 이 크라시스라는 말이 혼합이라는 뜻이거든요. 믹싱. 근데 이제 이때는 합쳐져서 생긴 부분 위에 이 표기를 합니다. 쉼표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기시금이 아니고요. 코로니스라고 불러요. 그냥 곡선이라는 뜻인데 코로니스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뿌로에도산 이 뿌로가 전치사인데 뿌로에도산 이게 합쳐지면 뿌루가 돼요. 뿌루. 그래서 이거 위에 찍어줘요. 근데 사실 이게 기시금 표시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기시금 표시는 모음에 와야 되고 모음으로 시작할 때 와야 돼요. 앞에 자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앞에 자음이 있는데 기시금 표시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기시금 표시가 아니라 코로니스구나. 뭔가가 축합되어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뿌르도산. 발음할 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엘라돈. 이것도 또 엘라돈이 합쳐져서 뚫라돈 이렇게 됩니다. 뚫라돈, 뚫라돈. 여기도 앞에 따오가 있는데 기시금 표시가 있네. 그러면 이거는 코로니스구나. 축합됐구나. 발음할 때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뚫라돈. 자, 근데 합쳐지는 모음에서 앞부분이 기시금을 가지고 있으면 합쳐진 모음도 기시금을 붙입니다. 호 아우토스면은 하우토스 이렇게 합쳐져요. 하우토스. 기시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기시금. 그다음에 호 안트로포스면은 한트로포스. 그러니까 여기는 기시금 표시인 거예요. 크로니스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러프 브리딩 표시로 돼 있죠. 이쪽으로. 근데 만약에 뒷부분이 기시금을 가지고 가지고 있다 하면은 합쳐진 모음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 그 자음이 기시금으로 바뀝니다. 사실 아까랑 비슷한 경우인데 까이 호 포노스, 까이 호 포노스 이렇게 되면은 까이랑 원래는 아이랑 오랑 합쳐져서 오가 돼요. 오메가가 돼요. 장음 오가 돼요. 근데 여기가 호였으니까 이 기시금이 앞에 있는 까빠랑 붙여서 코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코로니스를 또 붙여줘요. 축합됐으니까. 코로니스. 그럼 기시금 표시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자음이 기시금이 바뀌었으니까. 이미 자음에서 보이기 때문에 비시금 표시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코로니스만 붙여줘. 그래서 코 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따 히마티아, 따 히마티아 붙으면은 아이가 되는데 기시금 히마티아가 있으니까 이 히는 따오랑 붙어서 트가 돼요.
테에다가 돼요. 그래서 타이마띠아, 타이마띠아 이렇게 된다. 여기도 코로니스 붙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기상 관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이중 모음 위에 부호가 붙을 때는 두 번째 모음에 표기합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 모음에 그냥 표기한다는 거지 거기에 악센트가 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중 모음은 항상 그 이중 모음 단위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그 이중 모음 붙은 거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모음만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부호 표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만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중 모음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는데 이중 모음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중 모음이 아니라 단일 모음이 대문자로 표기하면 부호는 대문자 앞에 인쇄됩니다. 안트로포스면 이 기시금과 악센트 표시를 알파 대문자 옆에 붙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봤던 장이중 모음 알파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에타 이오타 서브스크립트, 오메가 이오타 서브스크립트를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주모음은 대문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알파, 에타, 오메가는 대문자로 표기하고 이오타는 그 옆에 소문자로 인쇄하는데 대문자 앞에 부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은 아 이거는 그 장이중 모음이고 이 이오타는 사실 발음을 안 하는 이오타 서브스크립트구나 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데스, 하데스 이거를 대문자로 쓸 때 하데스 이렇게 표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지만 하데스라고 읽어야 돼요. 하데스라고 읽어요. 이게 그 여러분이 아시는 하데스, 저승이라는 뜻의 아티카 형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데스를 원래 서사시에서 이오니아 방언에서는 아이데스라고 해요. 아이데스. 근데 이 아이데스에서 아이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 두 개예요. 장모음이랑 단모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데스, 아이데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이는 아랑 분리되어 있는 음절입니다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 분리부호라는 걸 붙입니다. 디아이레시스. 그래서 이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음 두 개로 또는 장음 하나랑 단음으로 분리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데스 이렇게 읽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라이, 그라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그라이, 그라이. 이것도 오이스, 오이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오이스, 오이스, 오이스 이렇게 끊어서 읽으시면 돼요. 딱딱. 이렇게. 이게 표기상의 관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문자와 발음이랑 그다음에 몇 가지 악센트 그리고 몇 가지 표기법들, 생략, 축합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하셔야 되는 일은 문자와 발음을 가능한 한 외우시고 암기하시고 손으로 쓰면서 무조건 손으로 쓰면서 하시고 연습할 수 있는 단어들은 여기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 다 뜻을 몰라도 되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네, 뜻을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읽는 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개 뜻을 적어놓긴 했지만 뜻이 안 적혀 있는 단어들도 그냥 알파벳 읽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최대한 문자와 발음을 다음 주까지 숙지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1, 2페이지 모음 이름에 순표가 없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순표가 없나요? 진짜네. 순표가 없네. 아니요, 이유는 없습니다. 순표가 있어야 됩니다. 네. 아마도 기초 자료라서 여기서는 빠졌을 수도 있고요. 네. 네, 더 없으시면은 저희 여기서 수업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금하거나 뭔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구글 검색하시지 말고 AI 서비스 쓰시지 말고 그냥 저한테 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항상 잘 써라. 책을 쓰던가 선생님을 쓰세요. 무조건. 그러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AI보다는 그쪽으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